안녕하세요. 저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몇 년 된 이야기지만 공산 맞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제 인생에 정말 예쁜 인연이 생겨서 자랑하고 싶어 글 좀 써봅니다. 글솜씨는 없지만 제 자랑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부터는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언니랑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고지식한 아버지 때문에 그 어린 나이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오빠 뒷바라지를 해야 했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야 하지. 머리도 나쁘고 재능도 없는 오빠의 별 볼 일 없는 대학교 장학금 마련한다고 고생 좀 했네요. 언니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성인 되자마자 집 나가버리고 결국 혼자 남은 제가 오빠 졸업까지 시켜야 했습니다. 어찌 꾸역꾸역 졸업시켜 놓으니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건지 저한테 이제 제 살 길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라고 해서 무서웠지만 집만큼 무섭진 않더라고요. 여간방 하나 잡아놓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밥집에서 배달도 해보다가 시장에 있는 이불 가게에서도 잠깐 일해보고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전전하다가 30 되고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쯤에 했던 일이 시장 정육점에서 고기도 썰고 사람도 모으는 일이었는데 의외로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매출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손님으로 오신 아주머니들도 제가 시원시원하게 장사 잘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이구 젊은 아가씨가 장사 참 잘하네.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해. 보험 팔았으면 홀랑 넘어가겠다. 그때는 보험이란 개념에 무지했습니다. 나이 30 되도록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파는 일이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 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험 판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4달 만에 지점 판매 1등을 하는 성과를 기록했죠. 사실 이 일에는 저의 남편의 덕이 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였는데 사실 제가 보험 일을 하기 전 정육점 사장님 아들이 제 남자친구였거든요. 사실상 저의 시아버지인 사장님은 가게에 잘 나오지 않으셔서 실질적인 사장은 제 남자친구였는데 나름대로 제 일을 도우려고 시장 단골 손님을 상대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보험을 파는 사람도 많았지만 보험을 사는 사람도 정말 많았던 시절이라 전부터 저를 익히 알고 있던 손님들이 제 남자친구의 소개로 저에게 계약을 하고 그럼 또 그 손님의 지인들이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짜릿한 기분이 들 정도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정육점은 시장에서 가장 큰 정육점으로 연중 무휴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금묻지 않게 바쁘게 일을 했던지라 결혼식 날에도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1박 2일이라도 신혼여행을 다녀와라 아니면 하루라도 쉬어라 하셨지만 젊어서 그랬는지 일에 미쳤었는지 다 거절하고 일만 했습니다. 신혼집 구하러 다닐 시간도 없고 어차피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다 제가 집 나온 사정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셨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시집살림이 힘들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애는 또 생기더군요. 터질 것 같은 배 부여잡으면서 버티고 버티면서 일을 했던 저는 애 낳기 일주일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성애는 엄청 났던지라 애기 돌 때까지는
집에서 열심히 키우면서 나름 휴식의 시간을 가졌네요. 아, 그때도 주말엔 남편 장사 도우러 나갔었지만요. 아들이 돌쯤 지나자 슬슬 몸이 근질거리더라고요. 집에서 봐주실 시부모님도 계시니까 다시 일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도 이제 복귀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정육점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제가 다른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여유가 되니까 직원 한 명 아끼고 같이 벌자는 얘기였죠. 고민이 되었는데 아들이 눈에 밟히니까 멀리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남편하고 일하면 아들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테고 나중에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더라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할 테니 여러모로 그 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안에 승낙했고 열심히 일했네요. 그렇게 아이 7살이 될 때까지 가게 옆 점포까지 가져와서 늘리고 매출도 많이 올리면서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재우려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여행 안 가요? 여행? 네,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친구들은 가족여행을 간대요. 바다도 가고 계곡도 가고 썰매장도 가고 벚꽃도 보러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가요? 사는 게 바빠 신혼여행도 못 간 처지에 가족여행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환경 탓도 있는 건지 제 어릴 적에 부모님이랑 가족여행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으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고 친구들끼리 그런 대화를 할 줄 몰랐던 저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큰맘 먹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전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갈 것 같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하루, 시부모님의 삼촌분까지 오셔서 저희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평소 잘 잡지 않던 운전대를 남편이 잡았고 저희는 1박 2일로 바다를 보러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행을 갔고 왜 잘하지 않던 운전을 맡기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차도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고 장거리에 지친 아이는 뒷자리에 앉아 계속 보채고 저도 신경질이 나 있고 남편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실증난 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덩달아 화가 난 제 목소리가 커지고 저희를 말리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눈도 못 뜰 정도의 밝은 빛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끔찍하게 피범벅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앞 좌석까지 튕겨나온 아들의 몸이 기괴하게 꺾여진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거짓말 같고 믿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찌그러진 차의 안전벨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남편과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의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했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었고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매일 죽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으로 정육점 일도 할 수 없었고 시댁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갈 곳도 없는데 그냥 있으라고 하셨지만 거기 있으면 남편, 아들 생각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하나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달동네 쪽방 하나 얻어서 매일 울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생각만 수만 번 했습니다. 정말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죽을 생각을 접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리도 저는데 손까지 떠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험을 할 수도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쥐 죽은 듯 목숨만 부지하며 살다가 동네 할머니들 따라서 뒷산에 나물 캐러 가게 되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집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말없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길로 그냥 절뚝거리며 매일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서 나무를 캐러 다녔는데 저를 제외한 3분은 모두 칠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들이셨습니다. 할머니들은 수다를 떠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때로는 말씀 한마디 없이 매일 나무를 캐시더라고요. 그 메마른 손으로 열심히 나무를 캐시고선 각자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나물들을 팔기 위해 가시는 거였죠. 처음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따라다녔는데 점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손 좀 떠는 게 뭐라고 죽을 생각을 다 했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열심히 캐서 매일같이 팔러 나갔죠. 할머니들께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할머니들 계신 자리를 피하다가 육교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더라고요. 저 밑에 작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니 재밌고 차들도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거기서 몇 년을 나물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들 다 그렇겠지만 하루에 한 번 파는 일이 드물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줍니다. 어쩌다 한 번 팔면 잘된 날이고 가지고 나간 거 다 파는 날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네요. 그렇게 몇 년 장사하다 보니 별의 별일이 다 있었는데 세상 볼 꼴 못 볼 꼴 다 겪은 저도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갑자기 짧아진 가을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서늘해지고 어두워져서 정리를 하려는데 육교를 지나가던 술에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엔 나무를 살 것처럼 괜히 나물들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시키더니 대꾸를 해주니까 더 추근되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정리를 하려니까 제 손이며 어깨를 만지고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게 불쾌한 말들을 해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취객의 몸을 밀자 취객이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엄마! 처음 보는 청년이 제 쪽으로 뛰어오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들이 죽고 난 후로 누군가 내게 그렇게 부른 게 1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저는 멍청하게도 청년이 나를 부르는 게 맞나 계속 두리번거렸고 청년은 제 옆으로 와서 무섭게 취객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아는 아저씨예요? 아니요. 아니.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티가 났는지 취객이 더 세게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그래도 다리 때문에 똑바로 서 있기 힘들었는데 당겨지는 바람에 저는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취객의 팔을 뒤로 확 꺾어버리더라고요. 취객은 육교 난간에 찰싹 붙어서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경찰서 가고 싶어? 너 지금 폭행이야, 폭행. 이런 건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 가고 싶으면 가시죠. 여기 CCTV가 한두 개인 줄 아세요? 뭐? 에이씨, 너 내가 오늘은 그냥 가는데 너 가만 안 둬. 진짜 가만 안 둔다. 취객은 바쁘게 도망치면서도 이쪽을 계속 뒤돌아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저는 평소보다 심하게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내가 다리가 원래 좀 아파서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댁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실 것 같은데. 청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짐을 챙기는 것을 돕더니 기어코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며 제 나무를 짊어지고 절 따라 나섰습니다. 느린 제 걸음으로 육교에서 30분 넘게 걸어가야 있는 달동네의 제 집까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따라온 청년은 한 손에 든 나물 대신
돈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나물 제가 다 살게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줘요, 학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비빔밥이거든요. 나물이 비싸서 요즘 못 해 먹었는데 나물 싸게 파시잖아요. 제가 다 살게요. 아이고, 괜찮다니까요. 저 이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저한테 안 파실 거예요, 아주머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청년은 넉살 좋게 말하며 제게 돈을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면 저 정도 또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 청년처럼 예쁘게 자랐겠지 싶어 아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날은 아들 생각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날부터 청년은 매일 나타났습니다. 매일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달려와서는 제가 나무를 한 바구니를 가지고 있던 10바구니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나물들을 몽땅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이제 해 넘어가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런 호의가 고마웠지만 그게 2주를 넘게 매일 반복하자 조금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마음 써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 나물 사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오늘도 나물 사러 왔어요. 저 학생, 이제 나물 안 사갔으면 하는데. 네? 왜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매일 사가면 어떡해요. 매일 누가 다 먹어. 마음은 고맙지만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나물을 좋아해서 사가는 건데요. 그리고 제 친구들 진짜 잘 먹어요. 매일 하나도 안 남기고 나물 다 먹는걸요. 아주 더 달라고 난리예요. 그래도 젊은 학생이 더 좋은 거 먹어야지. 맨날 이런 거 사 먹는데 돈 쓰면 어떡해요. 에이, 저 돈 많아요, 아주머니.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철 나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미안해하지 마시고 특별하게 고맙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냥 남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남을 판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네? 아이고, 그래도 청년은 정말 생글생글 예쁘게도 웃으면서 기분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무지게 장바구니까지 챙겨와서 나무를 챙겨가는데 더는 말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청년에게 매일 나무를 팔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청년은 날이 점점 추워진다며 가끔은 따뜻한 차를 사오기도 했고 따뜻한 핫팩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이런 거였지 하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 청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나물이 보이면 무침도 하고 볶기도 해서 챙겨주기도 했죠. 청년은 그럴 때마다 어린 아이처럼 예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때 하나 묻지 않은 얼굴로 작은 거에도 웃어주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아이를 키웠었지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6시가 다 되도록 청년이 나타나지 않아서 뭔 일이 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육교 아래를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복 차림이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태권도복도 제대로 여미지 않고 청년은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오늘은 늦었죠? 추우신데 어떡해요. 얼른 들어가셔요. 뭘 그렇게 뛰어왔어요. 추운데 옷도 안 걸치고. 그런데 옷이 그게 뭐예요? 태권도장 다니는 건가? 저 태권도 사범이에요, 아주머니. 멋있죠? 아이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싸움을 잘했구나. 그건 싸운 것도 아니죠. 저 이 앞 태권도장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가르쳐요. 맨날 애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온 거였는데 겉에 외투 입고 있어서 모르셨구나. 멋지네요. 우리 아들도 태권도 참 잘했는데. 아들이요? 아드님이 있으셔요? 다음에 한 판 해야겠는데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 저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요. 청년의 사정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럼 제 사정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그날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었거든요. 어색하게 웃던 청년은 나무를 다 챙기고 언제나 그랬듯이 제 자리 정리까지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태권도복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떠올라 힘들었네요. 처음으로 왜 아들 사진 한 장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청년과의 인연은 가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몸에 배인 습관처럼 비 오는 날 아니면 매일같이 나무를 캐고 팔러 나갔고 청년도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랑 아들 잃고 시댁에서 도망치듯 나온 뒤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버거워서 사람을 기피하다시피 했는데 참 소중한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유지되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쯤 매일같이 청년을 만나며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던 청년이 어느 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바쁜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오늘은 오겠지 하고 새벽 한 반찬까지 잘 챙겨서 나갔는데 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제 나물도 지겹고 해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려는 건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찾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없이 발길을 끊을 청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하루는 날이 넘어가도록 육교에서 기다려도 보고 하루는 그 근방을 계속 돌아다니며 서성여도 보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청년이 태권도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네 태권도장이 어디 있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닌 것 같아요. 학교가 많은 동네라 그런지 학원은 또 얼마나 많던지 제가 인터넷 검색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무작정 태권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물어 찾아가거나 간판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태권도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인지 태권도복 입은 사람 몇 명이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여기 박지원이라는 선생님 있나요? 키가 되게 크고 잘생긴 청년인데. 지원이요? 네, 있어요. 수업 받으러 오셨나요? 지금은 없는데. 저는 저와 청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제 초라한 행색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 싶어 일부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이지 않아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제 말이 끝나자 어느새 모인 태권도복 차림의 직원 서너 명이 아 하며 저를 보고 웃어주더라고요. 지원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매번 남을 저렴하게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매번 비빔밥이 전부지만 그게 어딥니까? 싱싱한 나물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물을 사간 건 청년인데 청년이 제 얘기를 얼마나 좋게 했길래 이렇게 칭찬들을 해주는지. 너무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그런지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몸둘 바를 몰라서 감사하다고 계속 꾸벅대다가 다시 청년의 행방을 모르니 어쩐지 좀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지원이가 지금 일주일째 도장에 못 나오고 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이유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병원도 안 가본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왜 안 가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게 지원이가 형편이 좀 안 좋거든요. 병원비 걱정돼서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말을 안 하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청년이 너무 걱정되어서 사정사정해가며 겨우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태권도장을 나와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이만 집에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겨우 받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건지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 건지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집 주소를 물어봤고 그 청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청년의 얼굴은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열도 펄펄 끓더라고요. 배가 아픈지 배를 움켜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집안 꼴도 정말 엉망이었죠. 학생, 괜찮아요? 아주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집도 엉망인데 대접할 것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 태권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한 이틀 더 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것도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병원부터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같이 가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청년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필사적으로 저를 막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구나 싶었죠. 병원비가 걱정돼서 그래요? 네. 저는 부모님도 없고요. 이 집도 작년에 전세 대출 받아서 겨우 구한 거고, 아프면 일도 못해요. 병원에 가면 혹시나 수술해야 되거나 큰 병이면 아픈 것보다 병원비가 너무 무서워요. 아픈 건지 슬픈 건지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제 아들 같은 마음에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119를 눌렀습니다. 학생, 병원비 얼마가 나오도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곧 119가 도착했고 학생은 구급대원 2명의 부축을 받아 차에 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응급실로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위에 구멍이 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이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참은 거냐며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수술해달라고 했고 다른 의사가 청년과 저에게 이런저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빠르게 한 뒤 청년을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 청년은 2주 정도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마취해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청년이 필요한 물건이나 죽 좀 만들러 청년의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지 여기저기 엉망인 집구석을 청소부터 했습니다. 태권도 대회에서 받은 상이며 청년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까지 꼼꼼하게 닦아냈죠. 가족 사진을 발견했을 땐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저와 죽은 제 남편,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족 사진이 어땠었나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남의 가족 사진에 괜히 마음이 적적해져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죽을 좀 끓이려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열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사간 나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동료들이랑 비빔밥을 해먹어도 많이 남았는지 집에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더 좋은 걸 먹여야 하는데 못 먹어서 병이 났나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나물들과 야채 몇 개 잘라서 죽을 끓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본 청년의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자처해서 청년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청년은 좋아진 안색으로 다시 예전처럼 예쁘게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 번씩 돈 걱정이 되는 건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한숨을 쉬기도 하더라고요. 퇴원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원을 하는 날, 청년에게는 정리할 게 많으니 기다리라고 하고 몰래 가서 병원비를 다 결제하고 왔습니다. 제가 절대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병원비 걱정 말라고 하고 데려왔으니 마땅히 책임은 져야 하죠. 시댁에서 나올 때 챙긴 통장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보험 팔고 가게 하면서 아들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라서 쪽방 하나 얻어도 많이 남을 정도였죠.
제가 병원비를 댄 것을 안 청년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주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 병원비잖아요. 당연히 제가 내야죠. 내가 병원비 걱정 말고 오자고 했잖아요. 저 약속은 지켜요. 그래도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엄청 나왔을 텐데 그 큰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셨어요. 얼른 영수증 줘보세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얼마 안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아들 같아서 그래요. 아들 같아서. 내가 말했죠.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죽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죽는 순간 옆에 있었고, 죽어가는 모습도, 죽은 모습도 다 지켜봤어요. 그게 너무 큰 고통이라 나도 따라 죽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혼자가 되어서 대화하는 사람도 어떤 인연도 하나 없었는데, 그때 학생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도 있었지 하고 다시 사람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고마워서. 아주머니, 사실은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안 계신다고.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 때 고아가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 등록금 벌려고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휴학하고, 정말 아등바등 살면서 부모님 안 계신 게 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아주머니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아주머니처럼 참 아름다우셨거든요. 괜히 엄마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맨날 나물도 사고 오바도 했는데 학생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도 참 애교가 많았거든요. 안 죽었으면 학생 또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면 제가 아주머니 아들 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되죠. 그럼 내가 이제 학생 엄마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 들 곳도 기댈 곳도 없어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죽나? 죽으면 누가 날 기억해 주나?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기억하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지원이가. 학생은 정말 7살짜리 아이처럼 내 무릎팍에 얼굴을 묻고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나는 울지 말아야지, 위로해줘야지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는 날 병실에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년과 정말 엄마 아들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사는 달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사갈 곳을 찾던 중 우연찮게 청년의 집 근처에 괜찮은 방이 있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청년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제가 상을 차리면 청년이 맛있는 냄새를 킁킁 맡으며 집에 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TV를 보는 소소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박한 일상이 제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참, 청년, 아니 우리 아들은 제게 병원비도 꼭 다 갚을 거라며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돈을 다시 꼬박꼬박 저금을 하고 있죠. 먼 훗날 제가 죽으면 제 두 번째 아들한테 주려고 말이죠. 지원이가 즐겨 듣는 채널에 이 사연을 꼭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원이가 알려줘서 저희 인터넷도 제법 할 줄 알거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매일 기적 같은 사연을 들으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어떤 일이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제 나이 또래의 가난한 집 장녀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다못해 자는 것까지 말이죠. 제 부모님은 돈은 없었지만 금슬이 좋으셨고 제 밑으로 동생을 넷이나 연달아 낳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나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기 바빴어요. 젖먹이 동생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일하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집안 살림을 제가 도맡아 하는 것이었죠. 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에서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모두 집안 살림과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쓰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잠에 들지 못하는 날이면 새벽을 꼬박 세우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존다며 선생님께 회초리를 맞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학업에는 관심이 떨어졌고 저는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한 채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저희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른 나이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였지만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은 부모님께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월급이 나온 다음 날 제게 최소한의 용돈만 보내주셨죠. 저는 당연히 그 돈이 잘 모아지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아직 어리니 우리가 잘 모아뒀다 너 시집갈 때 주겠다 라고 말이죠. 부모님의 말을 의심하기에 제 나이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벌어다 드린 월급은 이미 전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공장 기계에 의해 손가락을 심하게 다친 이후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은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문을 닫으려고 보니 한 기계가 굉음을 내고 움직이고 있더군요. 분명히 기계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시간인데 말이죠. 저는 그 기계를 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전원을 끄는 순간 스파크가 튀며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속살이 훤히 보이는 손가락을 본 저는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기절했고 뒤이어 달려온 동료들에 의해 실려갔어요. 요즘이야 산재 처리를 해준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직원의 몫이었습니다. 회사에 요직에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상급자를 불러서 처리했었어야지 라는 말을 하며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제가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였죠. 다행히 손가락은 봉합수술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신다면 약간 기괴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회사에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수술을 한 거라 입원비까지 나와서 조금 돼요.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감당할 정도예요. 이틀 뒤에 퇴원이니까 그 전에 보내주셔야 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가져다 줄게 라든지 많이 다쳤니? 엄마 아빠가 지금이라도 보러 갈게 라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그날 저녁 부모님이 일을 나가신 시간 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둘째가 받더군요.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들은 둘째는 한숨을 푹 쉬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아버지가 최근에 가게 하나를 열었는데. 뭐? 가게를 여셨다고? 그런데 그게 좀.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인 건데?
동생이 알려준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월급을 가져다 드렸던 날, 아버지는 돈이 있으니 한 달만 일을 쉬겠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 정도는 쉬어도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휴가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지지 않고 나도 같이 일했으니 같이 쉬겠다 라고 말하며 제 월급을 흥청망청 쓰셨다고 해요. 결국 제가 드린 월급을 포함해 그동안 부모님이 모아둔 돈까지 사용하신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아버지가 상대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셔야 했다고 하죠. 동생 말로는 하필 그 상대편이 있는 집 자식이었다고 해요. 경찰들도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낸 월급은 다 아버지 합의금으로 들어간 거야? 동생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는 아니고 한 반년 전부터는 가게를 내셔서 거기서 일하고 있으셔. 조금 쉬고 나더니 시간 맞춰서 일하러 나가는 게 힘들다고. 내가 알아서 문 열고 닫는 가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 귀가 찼어요. 장사가 쉬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제 월급이 있다고 쉽게 일자리를 때려치우고 장사를 시작하다니.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저는 질문을 하고 나자마자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저희 가족 모두 이런 일들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이니까요. 큰 딸로서 이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조금씩 모아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절대 집으로 월급을 보내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드리는 약간의 용돈이 전부였죠. 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물건으로 사서 전해줬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연을 끊는 게 그때는 정말이지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병원비를 갚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8살이 되었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남편도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산딸이 임박한 임산부였어요. 배가 커다랗게 불러오른 저를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애를 혼자 키우게 됐다 라며 절 동정했죠. 누군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다며 아이를 낳으면 시설에 보내고 새 인생 살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는 절대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란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결혼부터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친정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덧 장성한 둘째 동생이 그나마 저를 도와줄 뿐이었죠. 그렇게 동생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중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은 무려 20시간이나 지속되었고 의식이 흐려질 듯할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엄청난 불안감이 제 온몸을 감싸는 그 순간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아이를 그대로 안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모든 처지가 끝나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누워있는 제게 찾아온 의사는 제 아이에게 청각 능력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출산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오신 친정 부모님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아이를 시설로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귀도 들리지 않으니 말도 못할 거고 어떻게 그런 애를 너 혼자, 그것도 여자 혼자 키운다는 거야? 절대 못할 일이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저나 아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시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하지만 부모님은 몸을 회복 중인 저 몰래 아이를 밖으로 빼돌리려고 시도하셨고,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게 낫겠더군요. 저는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채 시장에 생선가게를 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업고 안고 다니며 물건을 떼고 생선 대가리를 잘라 포장하고 손질된 생선에 소금을 치고 진상 손님과 싸움도 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손님을 내쫓고 떼인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별의 별일을 다 겪는 동안 제 딸 윤미는 너무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일을 하러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에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두고 윤미를 그곳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방에 들어가서 윤미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손님이 많이 온 것에 대한 기쁨과 윤미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교차되는 날이었죠.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손님에게 포장된 생선을 건네주고 난 후 저는 윤미가 있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윤미는 없었어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크레파스만 나뒹굴고 있었죠.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나가 옆집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윤미 못 봤어요? 오늘 빨간색 원피스 입고 왔는데. 다급해 보이는 제 물음에 옆집 가게 아주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으실 뿐이었죠. 가게를 열어뒀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윤미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땀이 흘러내려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함께 힘을 합쳐 아이를 찾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해가 저물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시장길에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아이를 찾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경찰은 아이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요. 6살이긴 하지만 또래처럼 말도 못한다고요. 누가 데려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말을 하세요. 저의 간절한 말에도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미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이의 특징을 목 놓아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었죠. 동네에 아동보호시설조차 없었기 때문에 윤미의 흔적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겠나요?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다짐해도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 윤미가 눈에 아른거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발로 뛰며 아이를 찾는데 한계를 느낀 저는 윤미를 찾을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택시 운전사가 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저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에는 소질이 있었는지 면허는 금방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여자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재수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던 과거 분위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제가 처음 택시 운전기사가 됐을 때 다른 남자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하루 운세가 엉망이니 절대 첫 손님으로는 여자는 태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직접 택시 운전을 한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 차에 침을 뱉기도 하고 제 택시를 따라오며
일부러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택시를 하는 거라고 설명해도 노골적인 적대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애 엄마가 애를 잃어버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딜 당당하게 밖으로 나돌아다녀? 라는 말을 하거나, 애 아빠 없이 여자 혼자 애를 기르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얼마나 여자가 문란했으면. 이라며 저를 폄하하기도 했어요. 저를 아니꼬아하는 사람들은 동정업계 종사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한 손님을 태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목적지를 말한 손님은 출발한 지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뭐야, 여자였어? 라고 큰 소리를 내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저는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손님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손님은 한 손으로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 손으로는 제 뺨을 쳤습니다. 손님은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내렸고 이후 제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눈을 떴고 병실로 찾아온 경찰들은 폭행한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여자가 운전하는 거였으면 안 탔을 텐데 나를 속이고 운전을 했다. 그게 괘씸해서 때린 거니 나에겐 잘못이 없다. 물론 그 손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긴 했지만 당시 저를 위로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심 그 손님이 그럴만했다고 생각하는 시선도 존재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손님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가장 심각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당한 험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손님은 제가 여자라는 걸 알고도 재수 없다라든지 여자가 무슨 운전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도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며 운전하고 있었죠. 그 손님은 차 안에 적힌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를 보고 제게 물었습니다. 애 찾느라 힘들겠네. 남편은 그럼 어디 있고? 저는 친절한 손님의 음성에 남편은 없고 홀로 아이를 찾아다니느라 택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렸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친절했던 손님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손님은 차에서 곧장 내려 앞자리로 향해 왔어요. 애 엄마가 혼자 딸내미 찾아다닌다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손님은 아이에 대한 내용을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떻게 생겼고 특이사항 같은 건 없는지 말이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손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 대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은 제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래전에 애를 잃어버렸네. 그럼 남편도 오래전에 잃었을 거고 여자로서 외롭겠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의 노골적인 표현에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반항했을 때 돌아올 반응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저는 손님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은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블랙박스가 상용화된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사소하게 상처받는 일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이에 관한 전단지를 건네주었더니 너무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은 거면 벌써 죽은 거 아니야? 라며 저들끼리 쑥덕이던 손님들도 있었죠.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애 못 찾아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럼 그냥 시집 다시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요. 딸내미 열심히 키워놨더니 택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을 해봤어요. 나름 저를 걱정해서 해준다는 말에 상처를 받고 바람을 쐬고 돌아오면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연락처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척스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후로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손님들에게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폭행하는 손님에게 10대를 맞으면 한 대라도 때리려고 했고 제 몸에 손을 뻗는 손님들의 손을 가만두지 않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저는 베테랑 택시기사가 되었고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자가 운전한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이 사라졌고 설령 못마땅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죠. 작년쯤에 어린 대학생들이 제 택시를 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여자 기사님 처음 봐요.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글쎄,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24년 전부터 시작하신 거면 쉽지 않으셨겠네요. 저는 어린 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학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학생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꼭 따님 찾으시길 바라요. 응원할게요. 사실 이런 손님들이 많이 늘어난 지는 오래였어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딸을 찾을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는 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마저도 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많이 잃은 상태였거든요. 23년 동안 매일같이 딸을 찾는다는 전단을 돌리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특별한 수확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수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의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에 제 번호를 적어두었고 단 한 번도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화가 장난 전화였고 잘못 건 전화였더라도 말이죠. 그날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제가 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SNS라는 단어가 나오고부터는 이해하기 영 어려웠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걸 인지한 상대방은 저를 직접 만나길 원했습니다. 따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서 전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서요. 사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는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허탕을 쳤죠. 대부분이 장난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을 찾는 것에 늘 간절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전화한 상대방과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은 꽤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최수연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가 딸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제 지인의 지인이 자기 SNS에 선생님의 사연과 전단지를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 연락드렸어요. SNS가 뭐고 어떻게 지인의 지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지 묻자 수연 씨는 자세하게 SNS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세계가 있더군요. 제가 택시를 몰며 세상을 다니는 동안 세상은 안팎으로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 씨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몽타주를 그리는 일도 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수연 씨는 자신의 SNS라고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조금 유명해서 아마 저를 통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수연 씨는 저와 남편, 그리고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통해 현재 딸의 얼굴을 유추해서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려드릴 따님의 현재 얼굴이 100% 정확할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흡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현재 얼굴을 비교해서 알리면 따님을 찾기 더 수월할 거예요. 참 신기한 기술이라고 생각한 저는 수연 씨의 말에 동의했고 곧장 남편과 저, 윤미의 사진 전부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현 씨로부터 그림이 하나 도착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저와 남편, 윤미의 얼굴을 쏙 닮은 누군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그림 한 장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윤미를 만난다면 이런 얼굴일 것 같았거든요. 수현 씨는 저에게 보내준 그림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 윤미의 사진 옆에 수현 씨의 그림을 추가해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흐른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이 번호가 맞나요? 저는 제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전화 상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말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이번에 만난 거래처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의 얼굴이 전단에 그려진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그런데 전단에 적인 특이사항이랑은 다르게 그분은 귀도 잘 들리시고 말도 잘하셨거든요. 사진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연락드린 거기는 한데 저도 사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의심하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 제 딸은 정말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멀쩡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니 미안하지만 수현 씨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감사하지만 제 딸은 아닌 것 같네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제 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거니 낯선 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네, 신도그룹 이신영 대리입니다. 전화 상대방은 대기업 직원이더군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재촉하는 상대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거기 계신가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장난 전화이거나 잘못 건 전화라고 생각했겠죠. 이 상태로 전화가 끊어져도 할 말이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의 정적 후 상대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6시 이후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곧장 끊겼고 6시가 지났는데도 전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저녁 8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일주일 후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약속 장소에는 수현 씨가 그려준 그림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한 후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정말 제 딸을 예상한 그림과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런데 제가 보내드린 전단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딸은 귀도 들리지 않았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귀도 잘 들리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제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보고 나니 더 확실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는 저를 이신영 씨가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귀를 덮고 있던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건가 싶어 귀를 자세히 보니 귀 안쪽에 무언가가 들어있더군요. 이신영 씨는 반대쪽 머리카락도 뒤로 젖혀 귀 안쪽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쪽 귀 안쪽에도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신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시설에 맡겨지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만 해도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몇 차례 수술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어쩌면 제 딸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 수술을 거쳐 귀가 들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친 순간 이수연 씨가 제 생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날 곧장 이수연 씨와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저와 이수연 씨의 DNA 일치 확률은 99.9%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제가 23년 전 잃어버린 딸 윤미가 맞았던 것이었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함께 있던 윤미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눈물을 흘렸고 검사 결과를 알고 동행한 윤미의 양부모님은 저와 윤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윤미를 잃어버린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윤미는 현재 양부모님에게 입양되었고 입양된 직후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의 검사 결과 윤미는 청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장치를 이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윤미의 양부모님은 윤미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죠. 윤미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마친 후 보조장치에 익숙해지는 동안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고 합니다. 무려 중학생 때까지 말이죠. 고등학생 때는 한국으로 돌아와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니 제가 윤미를 못 찾은 이유를 알만 하겠더군요. 게다가 제가 줄곧 돌렸던 전단지에 포함된 어린 윤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가장 크게 적어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한다는 특이사항은 현재 윤미의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이죠. 윤미를 찾으면 기쁜 마음만 들 것 같았는데 미안한 마음만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죄인 같은 모습으로 있었나 봅니다. 제가 침울해 있는 걸 느꼈는지 윤미와 윤미의 양부모님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윤미의 양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신영이, 아니 윤미의 보조장치가 이렇게 감쪽같이 안 보였던 건 아니에요. 크기가 꽤 커서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받았죠. 게다가 입양하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는 더 많이 놀림받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가 상처받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죠. 그런데 윤미는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던 그날만은 또렷하게 기억해요.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낯선 곳에 있었죠. 왜 그런 곳까지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제가 제 발로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버림받은 아이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없죠. 그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는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윤미를 길러준 양부모님은 윤미를 입양한 후 윤미에게 집중하기 위해 자식도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저와 윤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이의 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친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차마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죠. 23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윤미를 키웠다면 윤미는 아마 지금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두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23년 동안 윤미를 찾아 헤맨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세월을 보낼 거예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윤미가 이렇게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주지 못한 것을 윤미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윤미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리고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눈물의 재회 이후 저는 윤미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살지 않는 저를 위해 윤미의 양부모님은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윤미와 생활하며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을 했어요. 출근하는 윤미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퇴근한 아이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주말이 되면 한강으로 산책도 나가고, 윤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23년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윤미는 자신의 사진첩을 들고 와서 제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룻밤을 꼬박 세울 정도였습니다. 가끔은 윤미의 양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어린 시절 윤미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깜찍한 아이의 일화를 듣다 보면 웃음꽃이 피기 마련이죠. 어느 날은 윤미가 저를 유명한 전시회에 데리고 갔어요. 처음 가본 전시회를 즐기고 딸아이와 커피를 마시는데 윤미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왼쪽 팔만 까만 거 아세요? 정말 그렇더군요. 운전만 하다 보니 왼쪽 팔만 탔나 보네. 멋쩍게 대답하며 웃으며 돌아본 윤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다닌 23년 동안 엄마 인생은 어디 있었어요? 고민해보니 딱히 제 인생을 산 기억이 없더군요.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인생을 살아왔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는 제게 윤미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 엄마는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다든지,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든지. 저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갖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참 아득하더군요. 윤미를 낳은 직후 저의 목표는 윤미를 바르게 키우겠다였고, 윤미를 잃어버린 이후에는 윤미를 찾겠다였어요. 단 한 번도 이 목표 외에 다른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미는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윤미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겨우 윤미를 달랜 후 집으로 돌아간 그날, 저는 밤을 새워 생각했어요. 윤미를 찾겠다는 꿈을 이뤘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린 시절 저는 한 집안의 장녀로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잃은 후 윤미를 낳고 나서는 윤미를 위해 살았습니다. 윤미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저를 위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더군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은 인생을 나에게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결정에 윤미는 매우 기뻐했어요. 저는 윤미의 도움을 받아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운전을 했던 경력을 살려 중장비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중장비를 운전하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원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적인 공간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현재 중장비 운전기사로 일하는 지금이 참 즐겁습니다. 현장 특성상 거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대놓고 제 앞에서 제 욕을 하거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23년 전부터 여자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만난 저에게 그런 행동은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냥 개가 짖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죠. 너희는 짖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저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준비 중입니다. 다 늙은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 중이에요. 이 나이에 공부하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아, 윤미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수연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남겨주었다고 해요. 수연 씨가 정리해서 보내준 수많은 덕담을 들여다보니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윤미를 찾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동안 들어온 제보들은 별 소득도 없고 허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보들은 누군가의 간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는 마음이었어요.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긴 따뜻한 마음들이었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둘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수연 씨 외에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관심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며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실종 아동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을 기적적으로 찾은 제 사연이 여전히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찾아온 행운이 다른 분들에게도 흘러가길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